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그늘 탓에 혹은 외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경쟁의식이 솟기 쉬운 이웃 나라이다 보니 우리가 일본을 보는 시선에 곱지 않은 정서가 깃들어 있죠. 하지만 한때 일본이 미워도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무참히 패배한 후 불과 20년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경제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당시 한반도에서 터진 6.25 전쟁으로 인한 특수, 도쿄올림픽을 의식한 경기 부양 정책 등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지만 굴지의 미국 기업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한 일본 제조업체 저력은 평가절하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차나 가전 등 그 당시 첨단 기술력을 무기로 하는 일본 제품이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세계에서도 주목받는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했죠. 그렇게 일본은 전쟁 폐허에서 단 몇십 년 만에 보란듯이 경제 선진국으로 부활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에는 서구의 유수 기업들이 앞다퉈 일본 기업을 벤치마킹할 만큼 일본은 그 시대를 풍미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꿈꾸던 한국에게 불과 수십 년 만에 패전국에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은 훌륭한 자극제였습니다. 그랬던 일본은 이제 과거일 뿐이라는 걸 요즘 들어 부쩍 느껴지는데요. 세계의 최첨단 기술 시장에서 일본 기업의 존재감은 흐려진 반면 오히려 한국 기업은 맹렬한 기세로 선전 중입니다.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기업 경영이나 문화 산업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과거 방식만 고집하면서 스스로 몰락 중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처가 너무 아날로그적이고 그마저도 허술해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실망이라는 말이 전 세계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맛있는 스시를 먹을 수 있는 여행지, 덕후들의 성지, 혹은 과거의 잘못을 외면하고 있는 나라일 뿐 과거에 본보기가 되며 인정받는 나라였단 건 더 이상 와닿지도 않게 됐습니다. 이후 일본의 전문가들은 일본이 변해야 한다는 걸 뒤늦게나마 깨닫고 바꾸려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죠. 이미 일본 기업과 대중문화는 광채를 잃었고 당시의 영광에만 취해 혁신성 자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일본의 후진성은 일본 스스로가 충격받기에도 충분한 정도라는데 한때 전 세계의 주목을 받던 선진 국가인 일본이 대체 왜 이렇게나 망가진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일본은 도장과 종이, 우편, 팩스 등 아날로그적 방식을 사용하며 스스로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뿌리 깊은 도장 문화는 디지털 후진국으로 향하는 지름길이기에 일본 언론에서조차 비판하고 있죠. 이 문화는 공공기관 대민 창구와 기업 결제 과정에서도 반드시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어려울 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이 사내 문서를 전자화했어도 상사의 실물 도장이 있어야 결제가 완료되는 모습이 일본 사회 전역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이에 도쿄 지하철역 5개 광고엔 재택근무가 시작됐다. 도장을 찍으러 출근했다라는 문구로 재택근무를 하고 싶어도 출근을 할 수밖에 없는 직장인들의 현실을 대변해 큰 공감을 얻었고 한 일본인 여성은 실제로 지난 4월 인터뷰에서 목숨 걸고 도장 받으러 회사에 간다고 말할 정도였죠. 이렇게나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후진국으로 비웃음을 당하자 일본은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스가 총리가 취임 전후로 강조한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디지털청의 신설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극명히 드러난 일본 정부의 디지털 분야 낙후성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이에 가토 관방장관도 NHK에 출연해 디지털 패전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국민이 본래 누릴 수 있는 편리성을 향유하도록 확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올해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10만 엔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주민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이 지연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면 담당 직원이 일일이 주민정보와 대조하며 손으로 다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기에 우편으로 신청한 사람보다 더 늦게 받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감염자 발생 및 입퇴원 정보, 중증도, 행동 이력 같은 모든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유하는 허시스라는 시스템을 지난 5월에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의료기관에 의한 정보 입력이 확대되지 않았고 정보의 정확성도 과제로 남았다며 지적할 정도로 일본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엉망진창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스가 내각은 이제라도 일본 내부의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일본의 디지털 분야 성장을 위해 디지털청을 만들어 나름의 노력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의 디지털 개혁은 시작부터 삐걱거리며 망해가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자신의 개혁 첫 과제로 디지털 분야의 성장을 위해 도장 문화 퇴출에 나섰는데요.
그는 취임 이후 첫 규제개혁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모든 행정 절차에서 서면이나 날인을 폐지하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죠. 즉 행정의 디지털화 가속을 자신의 간판 정책으로 내건 셈입니다. 사실 도장이 각종 전차를 번거롭게 만들어 사회 발전을 둔화시킨다는 지적은 70년 전부터 있었지만 일본 정부의 도장 철폐를 내세울 때마다 번번이 실패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도장 문화의 단점을 극명하게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일본의 도장 문화 철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일본 정치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 곳곳에 인장업계에 강력한 로비가 있고 도장 관련 단체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전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도장업계와 뜻을 같이 하는 정치인들이 모인 일본의 도장 제도 문화를 지키는 우원연맹도 이때 생겨나 일본 정치계에서도 도장의 권위는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긴 건 최근까지도 이 도장 의뢰의 대표를 역임했던 다케모토 나오카즈가 과학기술, IT 담당상을 맡은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는 컴맹일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한 나라의 최첨단 기술과 디지털화를 책임지는 장관이 구시대의 유물로 불리는 도장 관련 단체 수장의 컴맹이란 사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바라볼 때는 정말 기이하고 과관인 모습. 어제는 황사가 밀려와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았다면 오늘은 차가운 북서풍 덕분에 공기가 깨끗해진 반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산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때이른 추위는 내일 절정에 이른 뒤 누그러지겠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미세먼지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3만3위의 악몽? 다시 찾아온 미세먼지의 계절. 이번 추위가 물러간 뒤 다음 주 또 다시 대기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만3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3일 추웠다가 4일은 추위가 누그러지며 미세먼지가 찾아온다는 뜻의 신조어인데요. 그동안 누려왔던 쾌청한 하늘을 이제는 포기해야 할까요? 가을은 전형적으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시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복사능각에 의해 지면의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대기가 굉장히 안정돼 있는, 그러니까 역전층이 자주 만들어지는 계절이기도 한데요.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서풍이 자주 불어오며 중국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데다가 대기 중에 오래 정체할 수 있는 기압계가 만들어집니다. 여름 강수 세정 효과, 코로나19 효과 끝났다. 22일 서울에는 지난 5월 11일 이후 165일 만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나쁨 단계로 다시 악화된 것은 지난 7월 2일 이후 111일 만이었는데요. 여름은 비가 많이 내리고 남동풍이 자주 불어 미세먼지 농도가 1년 중 가장 낮은 계절입니다. 특히 올해 여름은 역대 최장 장마에 태풍 3개가 연이어 오면서 강수가 잦았죠. 대기질이 깨끗할 수밖에 없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이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을로 접어들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예상욱 한양대 해양융합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뚜렷한 계절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10월, 11월이 되면 전반적으로 미세먼지의 계절이 다가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상학적 요인을 제외하고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이맘때 중국에서 석탄 난방이 시작되며 오염물질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효과도 거의 사라졌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김준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2월까지만 해도 중국의 봉쇄 조치의 영향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확연히 줄었지만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며 다시 이전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은 가을에도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남풍이나 남서풍이 불면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치솟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겨울 최강 한파? 기록적 미세먼지 가능성은 낮을 듯.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늦가을부터 높아지기 시작해 겨울과 초봄까지 고농도로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앞서 말씀드린 3만3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대기질이 악화되는 날이 최근 잦아졌는데요. 겨울에는 차라리 추운 게 미세먼지보다 낫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번 겨울은 특히 코로나19와 함께 견뎌야 하는 엄혹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예상욱 교수는 미세먼지 농도는 겨울철 기온과 관련이 있는데 올겨울의 경우 기록적인 고농도 미세먼지가 찾아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겨울에 강한 한파가 닥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먼저 적도 동태평양의 상황을 보면 현재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는 라니냐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점선으로 보이는 적도 북은 푸른색으로 표시된 해역에서 평년보다 1.5도가량 수온이 떨어져 있는데요. 라니냐 시기가 되면 동아시아 몬순이 강화되며 우리나라에 찬 북서풍이 강하게 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기 순환이 활발해지며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겨울 추위를 몰고 오는 시베리아 고기압도 강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몽골 북부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에 평년보다 많은 눈이 쌓였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눈이 햇볕을 반사하며 냉각 효과가 커지고 시베리아 고기압을 한층 발달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북극 해빙 역시 지난 9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녹은 뒤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북극의 얼음이 많이 녹은 상태가 지속되면 북극 주변을 돌고 있던 제트기류가 구불구불 사행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동아시아의 북극에 찬 공기를 몰고 올 수 있다고 예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번 겨울 대기 순환 원활하겠지만 변동성도 존재. 남은 변수는 있습니다. 예 교수는 이번 겨울은 대기 순환 자체가 원활할 것으로 보이지만 변동성 역시 존재한다며 현재 북대서양 지역의 표층 수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몬순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정반대의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겨울은 한파를 몰고 오는 동아시아 몬순, 그러니까 북서 계절풍의 강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기후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서로 어떤 효과를 일으킬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추운 겨울을 몰고 올 시그널이 우세해 보입니다. 최근 겨울이 기록적으로 따뜻했기 때문에 한파가 닥쳐올 겨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겨울이 춥다고 해도 한 달 내내 추울 수는 없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지면 어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 다시 강도 높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입니다.